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가 16쪽이죠. 교과서 16쪽을 보면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과학의 특성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목표가 첫 번째로는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통합적 특성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생명과학하고 다른 학문 분야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시간의 목표가 되겠어요. 자, 왓슨하고 크릭. 자, 이 사람들은 DNA의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인데, 두 과학자가 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X선 회절 분석법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거는 물리학적, 화학적 그런 연구의 결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물리학이나 화학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명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과연 생명과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다른 학문 분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생명과학은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연구 대상에 관한 건데, 여기 읽어보면 생명과학은 물질이나 우주의 생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는 아니다. 그렇죠? 그럼 뭘 연구하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구를 하냐? 생물의 구성 물질에서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아주 하위 단계에서 높은 상위 단계까지. 그렇죠? 생명현상과 관련되었다고 하면 그 어떤 단계든 다 생명과학이 연구하는 연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림을 보면, 자, 이게 다 생명과학에서 연구하는 대상들인데, 최하위 단계가 바로 뭐야?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겠죠. 이 물질들이 뭐냐면 분자란 말이지. 그렇지? 분자 단계에서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세포, 그렇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까지. 이 모든 단계가 다 생물학에서 연구하는 단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 단계들은 각각 따로따로 연구해서 우리가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단계들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물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물학에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뭐냐면 각 단계의 구성 요소들이 그 요소에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특성이 바로 윗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치?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이러한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emergence. 이런 단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그 하위 단계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던 특성이 한 단계 위로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갑자기 뭔가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로 뇌라고 하는 건 말이지, 뇌라고 하는 거는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신경세포를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뇌가 하는 일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뇌에서 뭐가 나와?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쵸? 또는 생각, 또는 기억.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기억은 신경세포 하나를 연구해서는 절대로 알아낼 수 없다. 뭘 해야 한다?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야만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기억은 신경세포 단계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다. 이게 무슨 단계로 올라가야, 그렇지, 뇌라고 하는 단계로 올라가야만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아프리카에 버섯팅개미라는 애가 있는데, 이 버섯팅개미는 흙이랑 나무랑 이런 거를 막 구해다가 이거를 침으로 막 뭉쳐가지고 집을 짓죠. 얘네들이 짓는 집이 높이가 4m나 됩니다.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4m짜리 엄청난 크기의 집을 짓는데, 흰개미 한 마리 크기는 굉장히 작겠죠. 그치? 엄청나게 큰 4m짜리 집을 짓게 되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 냉난방 장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방들 있죠. 이 방들이 다 그 방들의 목적에 맞게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뭐 애벌레를 키우는 보육실,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들을 먹일 수 있는 버섯을 기르는 농장,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갖춰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은 이게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무엇처럼 도시처럼 기능을 하고 있고, 그게 너무나도 정교하고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흰개미 한 마리는 이러한 도시를 지을 수 있는 지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지. 하지만 이 흰개미가 어마어마한 수가 모여서 그 많은 흰개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집단 내에서 어마어마한 지능과 지성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마치 뇌세포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뇌세포들이 모여서 뇌가 되었을 때 마음, 생각, 기억 이런 능력들이 발휘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창발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각각의 단계를 연구해서 그 단계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한 단계만 이해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아래 단계에서부터 윗 단계까지를 아우르는 어떤 관점에서, 그렇죠,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물학적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약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다? 생명과학은 생명과 관계된 모든 단계를, 그렇죠,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학문이다. 그리고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특성들이 창발적으로 나타나므로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한다?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세포는 말이야, 세포는 살아있죠. 세포는 결국 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야? 분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야. 분자는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얘는 살아있지 않지만 세포는 살아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분자들에게서는 생명이라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지만 얘들이 모여서 세포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렇죠, 여기에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바로 창발적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서양 과학에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있죠. 하위 단계의 구성 요소들. 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 구성 요소로 잘게 쪼개서 그 쪼개진 하위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상위의 단계의 것들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서양에서 발달해온 과학 있죠. 과학들의 입장이란 말이야. 이런 입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환원주의라고 불러요. 이 사물들을 간단한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런 환원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계속 쪼갰어요. 그렇지? 분자를 쪼개고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 나오고, 그렇지? 전자가 나오고, 그 원자 핵을 쪼개면 또 쿼크가 나오고, 계속 쪼개서 기본적인 입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 이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그게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인간도 결국,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도 결국은 쪼개고 쪼개면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자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원자 하나의 상태 있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원자의 위치나 아니면 그 원자의 이동 속도,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 원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위치를 완벽하게 아는 순간 속도를 알 수 없게 되고, 속도를 완벽하게 아는 순간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그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측정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지. 그렇지? 결론은 뭐야? 우리가 완벽하게 이 우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결국은 A라는 입자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우리가 확률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새 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생물학은 모든 것을 다룬다. 그렇죠? 그 다음, 이 단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이라는 학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생명과학이 출현했을 때만 해도 그냥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는 분자 수준으로 내려가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학을 뭘로 설명하려고, 그렇지? 화학이나 물리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화학과 생물학이 합쳐진 생화학, 그죠? 생물학과 물리학이 합쳐진 물리학, 생물물리학, 그리고 생물학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해 보려고 하는 분자생물학, 이런 학문들로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가면서 지금 어떻게 이 생명체가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네,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이나 학문, 그렇죠?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가 되어서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아주 거대한 생물학적 프로젝트는 생물학자만 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한 가지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인간 유전체 사업, 사람 유전체 사업이죠. 이거 다른 말로 오히려 더 많이 불려지는데, 이거 뭐라고 불러? 휴먼 게놈, 지놈이라고도 하고요. 프로젝트.
이거지. 그래서 인간 유전체 사업입니다. Human Genome Proje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있는 그 DNA가 세포 하나, DNA가 30억 개의 염기쌍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0억 개의 염기쌍 하나하나를 하나의 글자라고 본다면 보통 백과사전 한 세트 정도 되는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뭐라고 써 있는지, 어떤 순서대로 글자들이 배열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30억 개를 전체를 다 밝혀내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인간 유전체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알아내려면 여러 가지 기술들과 학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과학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DNA에 관한 물리학적 지식, 화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DNA의 염기 순서를 분석하는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계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데이터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제일 중심에 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기술이 막 발전을 한 거야.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가지고 인간 유전체 사업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은 뭐 하루 정도면 한 사람의 전체 유전체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십 년이 걸렸는데 그게 지금은 하루면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의 유전체를 알아내는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에는 유전공학, 생물정보학, 생물기계공학, 화학생태학, 생물지리학,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통합 학문 분야들이 발달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몇 가지 사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례 1. 첫 번째는 전자현미경이에요. 이거는 뭐야? 미세한 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전자현미경의 기술이 생명과학의 발달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겠죠. 그렇지? 이거는 누가 도와준 겁니까? 그렇죠. 물리학의 기술이야. 전자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렇죠? 이 전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빛이 아니라 빛보다 더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렇지? 다음에 두 번째, 생체 모방. 생체 모방 공학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생체 모방 공학은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많이 얘기 나왔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공학과 생명과학이 연계된 사례입니다. 지금 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박쥐의 초음파 이용 사례를 이용해서 뭐 레이더를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생체 공학 모방 공학 사례이고, 그다음에 뭐 전신 수용복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래핀 뭐 이런 거 예시 많이 들었죠. 통합과학 할 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의 연계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방금 얘기했던 거, 사람 유전체 분석, 그리고 생물 정보학, 그렇죠. 이거는 생물학과 정보학이 연계된 거지. 사례는 찾아보려면 수없이 많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된 사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시험 문제도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출제가 될 테니까 한번 여기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